첫 번째 순서로는 소셜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저희 센터의 교수님이신 한상기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일을 더 오래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셔서 25분이죠? 아 20분인가요? 20분 발표에 5분 질의입니다. 저도 센터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조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구인데요. 오늘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구, 학술적 얘기를 슬라이드를 드릴까 하다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조금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하는 분들이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훌륭한 인력을 키워서 이 전문 중소기업의 그 인재를 또 공급하는 게 한 가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소셜미디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어떤 연관성을 띠는지를 좀 소개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 이런 얘기보다는 이건 보통 이제 인트로덕션에 들어갈 얘기인데 안 넘어가네요. 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소셜미디어가 현재 어떤 사이트들이, 어떤 서비스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가.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라든가 구글 플러스는 저 멤버인데 사실은 숫자만 있는 경우가 좀 많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게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인스타그램이 트위터를 넘어섰다 그래요. 인스타그램이 성명으로 트위터를 드디어 넘어서서 지금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제국이 자기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왓츠앱과 메신저를 해서 전체 메신저 시장에서 한 40% 정도 이상을 차지를 해요. 전 세계에서 글로벌. 그래서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이 또 트위터 넘어서고 있고 그래서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소셜미디어가 왜 중요하느냐를 얘기할 때 소셜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어서 좋아요, 뭐 공감해서 좋아요 하는 게 하루에 45억 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그 하루에 올라오는 사진을 찍어서 저도 여기 오면서 벌써 두세 개를 찍어서 올렸는데 150 빌리언 사진이 올라온다는 거고요. 이 데이터 사이즈가 300페타바이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산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우와 하는데 그 외의 전문분들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가 초당 가장 많은 트윗이 올라갔던 기록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4 more years 이게 뭐냐면 이제 오바마가 재선되고 미셸이랑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연출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컸었는데 그 전에는 뭐였냐면 일본에서 신년 인사를 할 때 연말에 초당 트윗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14만 3,199건이 초당 트윗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였냐면 일본에서 천공의 성 라퓨타가 TV에서 재방될 때 아이들이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트위터의 그 역할에, 트위터의 어떤 확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오스카상이라든가 뭐 아카데미 어워드 똑같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스포츠. 그러니까 트위터가 잘 되려면은 두 가지가 이루어야 돼요. 글로벌한 어떤 큰 이벤트가 있거나 엄청난 재난이 벌어지거나 이 둘 때만 이제 트위터가 발전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링크드인, 뭐 핀트레스트, 네이버 블로그, 카페 이런 게 다 있죠. 메신저를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키스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카카오 스토리라고 나와요. 그 베이비 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이쁘고 천사 같고 다 너무나 아름다워요를 써야 되는 그 30대 주부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카카오 스토리고 20대는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제일 많고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이제 KT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페이스북의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그 카카오 스토리보다 페이스북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데이터 보고 다 아는 얘기고요. 제가 오늘 드릴 메시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검색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그 쉐어홀딩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약 35만 개 웹사이트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래서 한 4, 5명의 비지터들을 추적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구글 검색이 40%가 좀 넘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소셜 미디어 쪽에서 들어오는 게 10%대였어요. 근데 최근에 지난 7월에 그것이 거의 같은 숫자가 됐어요. 한 27% 정도. 다시 말해서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유입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소셜 미디어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 물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페이스북입니다. 이런 거를 왜 고민해야 되냐면 실제로 새로운 미디어의 성장에 있어서 이런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버즈피드예요. 버즈피드가 처음에는 이제 뭐 여자를 뭐 만나면 안 되는 여자 유형 10가지, 뭐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뭐 몇 가지, 뭐 당신이 꼭 읽어야 되는 뭐 죽기 전에 해야 되는 15가지, 뭐 이거를 이제 그 리스트 아티클이라고 그래요. 그 리스트 아티클들 갖고서 이제 막 사람들을 몰았는데 낚시질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사이트나 뭐 위키트리나 이런 데가 이제 이걸 많이 사용하죠. 근데 얘네들은 하나하나의 기사가 어디를 통해서 얼마나 도달했는가를 다 추적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서비스를 뭔가 기획을 하고 그것이 게임이 됐던, 그것이 방송 개통이 됐던, 아니면 웹툰이 됐던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쟁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것을 또 다른 입장으로 포맷을 바꿔내기도, 게임과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리더빌리티가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는가를 항상 측정을 해가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요새 무슨 얘기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 저널리즘의 위기라고 그러는데 저널리즘이 어디서 위기냐면 실리콘밸리 테크놀로지스트들이 저널리즘을 지금 거의 좌지우지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약간 중도 좌파 매거진이 페이스북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물론 워싱턴 포스트도 뭐그 제프 베조스가 인수를 하고 그랬지만 그러면서 완전히 기술 기반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었던 존경하는 컬럼니스트나 리포터들, 뭐 저널리스트들이 다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충돌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모든 미디어 컴퍼니는 테크놀로지 컴퍼니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기술 쪽 사이드에서 얘기고 이쪽 사이드는 고전적인 저널리즘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얘기하는데 지금 그 싸움에서 점점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이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퀄리티랑 상관없이 어쨌든 사람들한테 도달하고 보여지는 것은 테크놀로지 기반의 회사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비주얼 소셜 웹들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사진, 영상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것들인데 텀블러,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바인, 스냅챗 이런 것들이고 지난 6개월 동안에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게 텀블러였어요.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러는데 물론 페이스북의 성장률은 작죠. 근데 작아도 얘네는 13억 명이 넘기 때문에 저 퍼센티지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3억 명이다 이런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 하지만 이 위에 상단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미지와 관련된 또는 비디오와 관련된 사이트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쓰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통 강연하는 그 아저씨들은 다 처음 들어보는 거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소셜 비디오의 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6초짜리든 12초짜리든 이런 비디오들, 그 포맷들을 갖고선 올리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비디오들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들, 뭐 또 자기가 인스턴트 비디오를 만드는 서비스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얼마 전 어저께 봤어요. 엑시드라는 듣도 보도 못한 걸그룹이었는데 얘네들이 직캠을 찍어가지고 의도적이에요. 보면 찍은 걸 보면은 그리고 한 명에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그거를 갖고서 이게 주로 무슨 뭐 그 군인들이나 뭐 지방 공연이나 뭐 갑자기 길거리 공연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올려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SNS에서 급속도로 퍼져서 얘네들이 그 비슷한 싱글 차트를 석권을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엔터테인 히트 비즈니스를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방송과 그런 일반적인 전통적인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소셜 미디어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 데이터 필드를 더 늘리게 만들었다고 이런 최근에 어디 있죠? 이 이상 누가 되겠냐 그랬는데 32비트가 했더니 안 돼가지고 64비트를 다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모바일 시대를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바일 시대에서도 비디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 40%인데 2019년에 50%를 넘어설 거다. 근데 저는 내년에 2015년 정도에 50%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트래픽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해가 구글이 아직 공개는 안 합니다. 근데 구글의 모바일 퀘리가 웹에서 퀘리를 넘어섰어요. 넘어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커츠가 그 사우스웨스트에서 와서 그런 것 같다라고 살짝 얘기했다가 혼났는데 사실은 구글은 지금 웹에서의 그 움직임이 모바일로 넘어갔다는 게 별로 유쾌하진 않아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야후가 넘어섰고요. 네이버에 하루에 모바일로 방문하는 사람이 2,300만 명입니다. 근데 2,300만 명이라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웹 방문자였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해진 의장이 됐죠. 네이버는 모바일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 폈으면 여기에 앱 중에 네이버가 있죠. 저한테 네이버는 지도하고 사전 서비스 제공하는 앱일 뿐이에요. 저한테. 그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중에 하나의 앱일 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카카오는 굉장한 위기에 처할 것이 내려요. 지금 라인 때문에 숨어있지 사실 네이버에서는 굉장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웹 기반으로 성장했던 회사들이 모바일에서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거를 유일하게 극복해 나가는 애들이 누구냐면 페이스북이에요. 최근에 페이스북이 비디오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초짜리 비디오를 넣고 광고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디오 업로드를 하는데 이 비디오를 굉장히 분석을 해요. 내가 어떤 비디오를 봤는가, 어디서 소리를 틀었는가, 가면 이렇게 작동이 되잖아요. 그게 머물렀는가 안 머물렀는가, 그걸 재생을 시켰는가 안 시켰는가, 이런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비디오를 많이 노출을 시킵니다. 왜? 마케팅 입장에, 광고 입장에서는 비디오 광고처럼 효과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들이 비디오를 집어넣기 위해서. 근데 얘네들의 숫자가 벌써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1 빌리언 비디오가 플레이백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숫자냐면 유튜브에 하루에 플레이백 되는 숫자예요. 근데 이 중에서 65%가 모바일 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바일 폰은 아니다. 모바일에서. 그러니까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이게 이제 유튜브조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에서 발전된 것이 모바일에서 꼭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런 파라다임 시프트가 날 때 꼭 새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과 TV 방송의 경계가 이미 무너졌다. 그래서 OTT, 셋탑박스 말고 다른 동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TV를 시청하는 경우. 여러분들 요새 미생을 어디서 보세요? 비정상회담을 꼭 본방사수 하시지 않잖아요. 볼 수 있는 채널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채널들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고, 요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방통위가 얼마 전에 시청률 조사를 앞으로 바꾸겠다. 지금까지 했던 고전적인 시청률 조사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청률 조사를 바꾸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CJ 자체적으로 시청률 조사를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소셜미디어 버즈랑이라든가 검색 순서를 했더니 일주가 TVN의 미생이다. TVN이 CJ 거니까요. 그래서 TVN의 미생이고 그 다음에 무한도전이다. 무한도전은 이제 PD가 옮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검색이 아니라 공유의 시대로 넘어왔다고 하면 그것이 주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에 주는 거는 뭐예요? 그냥 그 컨텐츠가 무엇이 되든 간에 저는 주로 이제 방송 쪽으로 예를 들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웹툰이든 뭐가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쪼개야 돼요. 쉽게 공유할 수 있게. 사람들이 공유 채널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쪼개내야 됩니다. 그래서 언번들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리번들링. 쪼갠 거를 그 사람에 맞춰서 다시 묶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SNL 코리아 그거 보면은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전체를 안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죠. 뭐 예를 들어 슈퍼스타 K드, 수스케드 보면은 누구 나온 거 딱 이렇게 해서 보시잖아요. 이렇게 쪼개내는 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언번들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TV 뷰잉은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레이팅도 달라졌고 우리가 스트리밍 유튜브가 이제 뭐 더 이상 사람들은 TV쇼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고 컨버세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거는 CBS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CBS 방송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고도 바이럴 비디오로 만들. 여러분들이 그 열광하는 바이럴 비디오 중에 상당수는 또 광고죠. 감동적인 광고들. 그리고 뭐 이건 뭐 비슷한 얘기예요. 이제 뭐 일반적인 방송보다는 다른 쪽의 방법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커넥트 TV들, 스마트 TV라고 얘기하는 별로 스마트하지 않은 TV들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그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 안드로이드 TV라든가 아니면 뭐 웹OS TV라든가 여러 가지 뭐 파이어 TV라든가 나오는데 이들과 어떻게 소셜 미디어가 결합할까? 얼마 전에 제가 소셜 TV 그 세션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우리의 또 도전이 있고 이런 데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내비게이션 또는 새로운 인터랙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위터나 TV랑 굉장히 잘 연결이 되는 미디어예요.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텐션을 한다든가 트위팅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페이스북인 경우에 좀 다른 데이터를 내놔요. 그러니까 트위팅은 보면서 지금 트위팅하게 만드는 재밌는 게 다른 미디어들은 소셜미디어가 증가되면서 신문이나 잡지는 굉장히 위축이 되는데 방송은 그렇진 않아요. 방송은 같이 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TV를 보고 있는 모습은 뭐죠? 먹을 거하고 파니버터 칩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이죠. 그걸 같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봐요. 근데 TV에 있는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TV가 재미없으면 친구랑 채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루어지는 트래픽도 정말 TV 시청과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따로 보는 거냐라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TV를 보면서 그 트위팅하는 거에 대한 분석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요거는 선수가 어떤 선수가 등장했을 때 시청과 실제로 그 포스팅의 양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디 위버하고 마이클 펠프스가 등장했을 때 어느 지역이 더 활발해지는가 그 애가 출신 지역이 그 주가 훨씬 더 활발해진다는 걸 자기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랑에 대한 분석은 매년 하고 있는데 그건 오늘 그런 거 하려고 다가 이걸로 넘어갔고요. 방송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미국 방송들이 지금 가장 큰 게 HBO가 폭탄 선언을 했죠. 더 이상 HBO를 돈을 내고 케이블 가입자한테 무료가 아니라 이제 단독으로 그냥 서비스하겠다. 웹 기반으로 서비스하겠다. 그러니까 케이블 가입을 안 해도 이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캐치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인터넷에서 웹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케이블 가입을 안 해도. 지금은 케이블 가입을 해야지만 거기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 가입이 필요 없게 된다. CBS는 자기네 방송과 상관없이 24시간 그 뉴스 방송을 하겠다. 웹에서. 이게 왜? FCC가 이 인터넷 비디오를 또 하나의 서비스로 그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재정의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케이블이나 새틀라이트랑 따로 존재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방송이 이제 부서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웹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은 방송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 웹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방송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크게 그 고민들을 많이 해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CJ 얘기하는 것 같은 데다가
실제로 본인들은 케이블에 PP로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JTBC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JTBC 그 시청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전체로 봐서는. 근데 실제로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그 미생도 광고가 다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광고주들이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이 광고가 어디에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는 드디어 방송 시장이 인터넷 기술에 의해서 와해가 되는 시점으로 내년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다 됐네요. 새로운 인게이지먼트가 있고요. 뭐 게임을 할 거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소셜 게임 아직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이 가장 크다는 거고, 여성과 19세, 25세 사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성이 여기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소셜 게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의 중요성.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이 모바일 중심으로 가야 된다 선언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디즈니가 모여서, 디즈니 경영진이 모여서 디즈니의 모든 비즈니스가 모바일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디즈니 그러면 우리가 보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디즈니조차도 이제 모든 서비스를 다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넘어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개설학기도 하게 되는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나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고, 관계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동기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분석들, 실제로, 그 다음에 영향력자의 모델, 제가 영향력자 모델은 따로 하나 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인데, 아이디어 디퓨전과 인포메이션 디퓨전, 확산에 대한 모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영역, 뭐 방법은 여러 개 있어요. 웹사이언스도 있고, 소셜 컴퓨팅도 있고,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나온 건 또 소셜 피직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물리학이라고 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그 매스마티컬 모델을 갖고선 그 엄청나게 초단위로 사람들의 행동을 다 분석을 해서 소셜 그 매트릭 그 배치를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와 여기 아이디어의 플로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제가 이 센터를 통해서 아까 그런 사회의 변화, 산업의 변화를 담아하고 배경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공부하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 받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모처럼 시간인데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할 때는 여기 혹시 저희가 셋업하고 있는 그 융합교육 자체에 관해서 혹시 궁금해서 오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제가 그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원래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희 그 나이파에서 하고 있는 과제 자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5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는 지금 정보보호 특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예술대학원 컴퓨터공학이어서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라는 타이틀로 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주대는 관광 특화가 되어 있고요. 강원대는 빅데이터 특화가 되어 있고, 지금 어디가 빠져? 서울대는 지금 언론정보학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거기는 약간 인문대 경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대학이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나올 것입니다. 같은 과제가. 그래서 각자 지금 어떤 대학이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그 과제 제안서를 쓰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자기 대학만의 컬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그 융합 교육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그 교과목을 새로 짜고 교과 과정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한 1년을 거의 매주 토의를 장시간 하면서
제안서를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굳이 궁금하시다면 그 내용을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찾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10명의 교수님들이 이거를 맡으셨는데 컴퓨터공학과 5분하고 그 다음에 예술계 5분하고 저희 센터를 지금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 여러 가지 전공이 있는데 컴퓨터공학 하시는 분들은 뭐 나름 다 오늘 많이 발표를 하실 거고요. 저는 패션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패션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웨어러블 컴퓨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웨어러블 컴퓨터 분야는 저랑 같이 연구를 같이 하고 계시는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실 것 같고 저는 오늘 디지털 패션에 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디지털 패션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이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서 단어가 돼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디지털 패션이 뭔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왜 패션 산업에 디지털 패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융합교육에 대해서 필요성 또한 프로세스하고 활용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장면이 제가 2010년도에 2009년이었나 국제 디지털 디자이너 협의회에서 그 베스트 디지털 디자인 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이런 하나의 그 장면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캐릭터 디자인이죠.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메이크업, 헤어, 그 다음에 액세서리, 의상, 배경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하나의 이미지 같아 보이지만 이거를 다 해야 이 한 장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디지털 패션에는 2D가 있고 3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2D 장면인데요.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걸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디지털 패션이 필요한가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최근에 백화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패션을 전공하지만 사실 1년에 백화점 몇 번 가나? 최근에 한 3번 갔을까?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는 가장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직업이에요. 그 패션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백화점이 어디입니까? 현대 압구정, 그 다음에 신세계, 강남 이런 데죠. 그런데 가보면 우리나라 브랜드 별로 없습니다. 1층부터요. 다 외국 브랜드고요. 2층에, 3층에 그나마 남아있던 우리나라 브랜드도 지금 거의 퇴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격이 낮지 않고요. 대한민국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이 많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브랜드들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그 자기의 나름대로 고객이 아직 남아서 그나마 명맥이 유지하고 있는 백화점 가서 옷 사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복들 지금 피스당 단가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그런 100만 원 저도 월급쟁이지만 어떻게 옷 한 벌 아래부터 머리끝까지 사 있는데 지금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우리나라에 있는 아직까지 백화점에 남아있는 브랜드를 제가 채워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상훈 선생님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으려면요. 대충 미니멈 100만 원 있어야 되고요. 좀 입었다 싶으면 200~300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200~300만 원을 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옷 한 벌을 해입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의 패션 산업은 사실 지금 빨간불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패션 산업도 다 아까지예요. 다 적자입니다. 아까지는 왜 이러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앙제김 선생님도 지금 패션 산업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굴러가는 자동차는 스톱하는 그 순간 80%가 적자인 겁니다. 계속 지금 올해 남아있는 그 재고가 또 자산으로 잡혀서 지금 회사가 굴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패션 산업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밑에 있는 이 톱니바퀴처럼 저희가 디자인 파트가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으로 넘어가서 그 생산한 제품이 생산이 되면 그 다음에 마케팅 그걸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져서 대한민국이 모든 공장이 해외로 빠져 있어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너무 많이 보시죠? 모든 제품이 다 그렇습니다. 옷뿐만 아니고요. 근데 이제는 중국도 비싸져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어떻게 더 이상 인건비가 싼 국가를 찾아서 중남미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은 한국에서 해야 되고요. 생산은 외국에서 해야 돼서 자동화 산업이 지금 필수 불가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동화 산업은 지금 어디가 돼 있냐면 생산 분야는 자동화가 돼 있어요. 당장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가 자동화가 안 되냐면 디자인 분야가 자동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분야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패션이라는 이런 부분에 뛰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디지털 패션 분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냐면 바로 컨텐츠 분야입니다. 이 컨텐츠에 있는 가상 캐릭터는 모두 다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그 분야가 하나 또 있고요. 앞으로 제가 지금 이 이에산타 말고도 또 하고 있는 과제가 뭐 있냐면은 문화 컨텐츠원에서 하고 있는 컨텐츠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발표했던 그 강조점이 뭐였냐면 앞으로는 이 원 게임 캐릭터에 멀티 유즈가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내 아바타를 가지고 여러 게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아바타를 꾸며야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10년 전에 2002년도에 2D 아바타 산업이 너무나 발달해서 네이버를 먹여 살렸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 50만 원어치 게임 소스를 아니죠. 아바타 소스를 사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결제를 해서.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어제 제가 3D 그 프린터 세미나를 들어갔었는데 이제 3D 프린터가 돼서 내가 필요한 조그만 그 필요한 도구를 원격으로 받아서 자기 집에서 프린트해서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 아바타가 이렇게 마음대로 사이즈를 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정말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뭐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좀 전에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패션 산업이 자동화되면서 새로운 직업 분야가 하나 새롭게 창출되는데 그게 뭐냐면 테크니컬 디자이너입니다. 테크니컬 디자이너라는 게 어떤 분야냐면 말하자면 생산에 가서 저희가 디자인 분야에서 모든 것을 자동화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산 쪽에 쏘면 그 생산 쪽에서 그 생산하고 있는 과정을 중간에 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테크니컬 디자이너. 생산 쪽에서 이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QC를 보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 온 그 캠들이 제대로 연결되는가 이런 거를 하는 테크니컬 디자이너라는 분야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사람 물론 그 패션 디자이너 전공자이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요. 물론 컴퓨터의 지식이나 활용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 그 융합교육의 프로세스를 제가 지금 그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기초, 심화, 창업 이렇게 벤더 등록을 하는데 이 과정 자체는 문화컨텐츠진흥원의 지금 제안서에서 그 제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다음 장에서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디지털 패션의 제작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디자인이 다 그렇지만 먼저 컨셉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의 의상의 형태를 먼저 디자인하죠. 그게 첫 번째 디자인 기획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가운데 있는 게 컬러를 정하고 텍스타일 정하고 의상 디자인을 하고 이런 게 나와 있고 디자인 기획이 끝난 다음에는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 설계라는 게 옷이라는 게 3D잖아요. 그 3D를 하기 위해서 설계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축처럼 그 설계도를 쫙 펴놓은 게 오른쪽에 있는 설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설계도를 입혀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나와서 그 소프트웨어 3D 패턴 제작을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꾸민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설계도가 끝나게 되면 텍스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매핑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매핑 작업이 하게 되면 캐릭터를 결정을 해서 캐릭터를 불러들여서 저희가 설계한 의상을 입혀보는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크로스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렌더링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패션을 완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그 하겠다고 한 마지막 그 센터의 4학년 과정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1인 벤더 창업이 들어가요. 지금 모델러들이 3D를 사용하는 모델러들이 다 자기 자신만의 캐릭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형놀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본인 스스로가 사실 의상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옷에 피트한 그런 의상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킷, 여러분 중에 아마 혹시 그 의상 전공자가 있는데 자기가 재킷 만들 수 있다, 테일러링에 이 자켓을 만들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건 저희 전공자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 옷 같은 그런 옷을 사기 위해서
나오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랜더시티라는 시장이고요. 닷3D라는 시장이 있고 이런 데서 제가 한복을 팔아봤는데 10달러, 13달러짜리였는데 1000불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좋은 시장이냐면 저희가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제품을 나눠도요. 재고가 너무나 많이 남아요. 그래서 패션 장사는 걸레 장사라고 저희들끼리 부릅니다. 근데 걸레도 쓸 수가 없어요. 브라우스 실크로 만들려면 어떻게 걸레로 쓰겠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서로 걸레 장사를 통해요. 그 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베이스 이 시장은요. 재고가 안 남아요. 그냥 쌓아만 두면 나도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팔려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장이에요. 게다가 대한민국이 젊은 디자이너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면요. 월급이 60만 원, 80만 원이에요. 지금 뭐 공대 더티 작업, 사람 학생들 안 간다, 취업 안 된다. 저희보다 심각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근무하고요. 근무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6시 퇴근 꿈도 못 꿉니다. 가서 청소부터 커피 심부름부터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하고도 60만 원 받고 6개월을 일을 해야 되고요. 3년 차까지 견디지 못하면 월급이 오르질 않아요. 3천만 원 연봉 받는데 3년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3년 차 뒤에는 연봉이 5천, 1억까지 될 수 있어요. 로또지요, 한마디로. 이러다 보니 정말 젊은 사람들이 그 취업을 못해서 못한다기보다 제대로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이런 1인 벤더 창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제가 올해에 1월 말에 지금 20명 벤더 창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전공 기초, 심화 이렇게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전공 기초에서 가르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컴퓨터 그래픽의 아주 2D 작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우리 매핑이 필요한 그 텍스타일 디자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미지 맵 만드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자세하게 어떤 과정을 가르치는지 더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공 기초의 컴퓨터 그래픽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가르치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의 예시입니다. 지금 3가지 이제 저희가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포토샵으로는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저희가 그 디자인에서는 컨셉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맵을 만드는 게 이제 포토샵을 하는 작업이고요. 그다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저희가 필수라서 일러스트레이터에 이런 캐릭터 같은 거 만들어보는 그런 작업 가르치고 있고, 마지막으로 문양을 따는 이제 원래 일러스트레이터가 펜툴을 잘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툴을 달아서 이런 텍스타일 문양 제작 같은 거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번째의 그 교과 목명이 디지털 패션 캠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해서 입혀보는 과정까지 수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패턴 캐드 작업이고요. 패턴 캐드는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패턴 캐드가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부터 저희가 레트럴을 가리키다가 최근에 지금 유가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 패턴 캐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결과물 예시인데요. 다행히 지금 한 스탠드얼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저희가 마블러스 디자이너라고 불리우는 소프트웨어입니다만은 캐릭터를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 옷을 만들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작년에 했던 수업 결과물인데요. 저희가 임산복을 제시해봤어요. 이걸 해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인간 외의 캐릭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배불뚝이 사장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쉽게 캐릭터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임산부를 캐릭터를 요구를 해서 임산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임산부복을 디자인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 만들어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차 지금 과제 제안서를 내야 되는데 그때는 인간이 아닌 캐릭터를 제안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마늘가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창업을 위한 디지털 패션인데요. 이때는 지금 저희가 아이들한테 다뤄보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육가 패턴이 있는데, 육가 캐드가 있는데, 서울대에서 그 권석 박사님이 개발한 디시수트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 디시수트의 슈트라고 불러야 돼, 디시수트라고 불러야 되나 모르겠어. 그 디시수트
수트의 그 안에는 페터키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혜석 박사님이 오랫동안 그 자료과제를 받으셔서 개발하는 건데 이거 하나로서 기획부터 설계부터 시뮬레이션부터 특히 렌더링까지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다 할 수가 있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워크숍을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보고 내년에는 그 DC 수단에 OBJ 파일로 된 그 게임 캐릭터를 불러들여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일단 의상을 만들어서 입혀보아서 결과물을 내보려고요. 지금 이 수업의 결과물이 이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마지막 캐릭터 아우자이 패션인데 제가 이거를 올려만 놓고 랜더로 올려만 놓고 한 번도 체킹을 안 해봤다가 최근에 체킹을 해보니까 100불이 넘게 팔렸더라고요. 돈 걷어와야 되는데 돈을 받을 이 시간이 없어서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디지털 패션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아이템을 올려놓으면 그냥 팔립니다. 그리고 참 돈이 얼마나 모였나 딱 열어보면 팔려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올해에 제가 20명 벤더 독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학부 16명에 대학원 4명 정도입니다. 저희 학부 애들은 사실 제가 1학년부터 이 수업을 다 계획을 해서 아마 전국의 어느 대학교도 디지털을 3학기나 가르치는 대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저희 학생들은 사실 좀 거의 프로페셔널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16개 그 수업의 중간 결과물이에요. 아직까지 조금 덜 다듬어졌습니다. 나중에 기말이 되면 조금 매출이 오를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거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그다음 페이지 있잖아요. 헤어부터 이 액세서리까지 토탈이 되지 않으면 상품이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메이크업부터 헤어부터 신발부터 이런 걸 다 정해서 마지막 이미지 렌더링을 하고 그 렌더링 이미지를 보고 엔드 유저가 클릭해서 들어와서 상품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벤더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밑에 보이시는 이 과정을 다 등록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세팅 판매가 이루어져야 돼서 이 옷만 판매하면 참 좋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트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텍스타일을 여러 종류 컬러링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핑크 세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컬러를 한 4종류 정도 바리에이션을 해서 이걸 한꺼번에 세트를 해서 이 세트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지 않으면 본부에서 심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심사에 등록이 합격이 돼야 등록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판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약간의 퀄리티 컨트롤을 본부에서 하는 거죠. 긍정적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면 결국 시장이 엉망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 지금 저희가 20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지금 팔리고 있는 이 사이트가 여기입니다. 렌더시트라는 사이트. 저희가 지금 그 내고 있는 판매자 벤더가 지금 SA 패션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100불 정도 제거죠. 100불 정도. 나왔어.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100불 정도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방향으로는 저의 생각에는 계속 그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한테 혼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올려서 자기 용돈을 마련하는 1인 차원을 계속 시킬 거고요. 매년 저희 학교에 있으면 매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새로운 학생들을. 그래서 벤더 창업은 계속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융합센터에서 제가 높여드리는 또 다른 인력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애니메이터들이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의상까지 다 했다면 앞으로는 그 분야가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게임 캐릭터들이 다 벗고 있었잖아요. 옷을 거의 안 입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좀 제대로 옷을 입고 딱 내가 팔을 봤을 때 혹은 움직였을 때 망가가 펄럭이는 제가 리니지 쪽하고의 그 유저들의 요구를 오랫동안 리서치를 좀 했었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제발 제 망토가 좀 펄럭이게 좀 해주시오 이런 요구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게임에서. 그 일이 망토가 펄럭이지 않았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계산 속도도 빨라졌고 그래서 옷도 하고 게임 캐릭터가 분리되는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꺼졌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오프라인 패션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준비할 건 뭐냐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패션쇼는 사실은 인원 제한이 참 많습니다. 하나의 패션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기껏해야 300명에서 정말 파리의 가장 커다란 패션쇼 한 500명 정도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패션쇼가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30분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 패션쇼를 볼 수 있는 인원은 기자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중동의 핫한 클라이언트 정도겠죠. 그래서 지금의 패션쇼는 정말로 옷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쇼라기보다는 약간의 퍼블릭 쇼예요. 이벤트 쇼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사의 자사 제품을 정말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의 디지털 패션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시는 이런 쇼들은 지금은 이 쇼 하나 만드는데 고현석 박사님 말이에요. 1억이 든대요. 한 커트를 만드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얼마만큼 고급 퀄리티의 렌더링을 내느냐, 영화 퀄리티를 내려면 1억쯤 들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중간 수준의 심플한 고급 퀄리티를 내지 않으면 단돈 한 100만 원 가지고도 낼 수 있는 퀄리티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냐, 렌더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디지털 패션쇼를 제가 2002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혼자서는 작업을 못해요. 저희 센터에도 지금 곽선도 교수님 계시지만 꼭 그 애니메이터의 같이 협업이 필요하고요. 역시 디자인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기술도 필요하고, 캐릭터부터 헤어부터 메이크업부터 저희 최주희 교수님 계시지만 메이크업 스페셜리스트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배경도 지금 여기 트럭이 왜 나와 있는지, 그죠? 이제 이 쇼 하나를 만들려면 아트 디렉터가 이 배경까지, 카메라의 위치, 편집, 음악, 이거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급 인력이 필요해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융합센터가 목표하고 있는 건 이런 거를 다 아울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입니다. 제가 지금 다음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캐릭터 간단하게 워킹만 하고 있잖아요. 이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패션쇼, 그러니까 패션쇼를 모방한 디지털 패션쇼고요. 앞으로는 그게 캐릭터가 아닌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쇼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5분 브레이크 갖고 그 다음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 ES 센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원래 진행했던 수업을 지금 이제 두 번째 학기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ES 센터 안에 이제 교과목으로서 그 교과목을 이번 학기에 진행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이름이 좀 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체능계 학생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유혹하기 위해서 아트라는 이름을 좀 앞에다가 세웠습니다. 실제로 아트는 아니고요. 그래서 교과목 정보를 이렇게 간단히 보면, 저희는 지금 이 3학점짜리 한 과목인데 이제 세 분의 교수님이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호텔 경영학과 교수님하고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학과 교수, 이렇게 세 분이 교수님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수강 대상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리고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혀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법은 저희가 이제 팀 피팅을 일단 3분의 1씩 해서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강의 또는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일단 이제 그렇게 3분의 1씩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학점을 1학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3분의 1로 하긴 하지만, 학생들은 매번 안 들어가면 좀 섭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는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게 매번 들어가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는 이제 강의보다는 이제 저희가 어떤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조를 편성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고 그 결과물을 이제 발표하고 뭐 가능하면 뭐 데모까지 하고 옛날에 뭐 전시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한 학기 해보니까. 그래서 평가 방법은 뭐 시험은 전혀 없고 그냥 프로젝트 진행한 거하고 발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목표는 뭐 크게 저희가 이제 써놓긴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주가 되는 거는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IT하고 CPD 기반의 과학과 예술 융합형 교육으로 과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기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좀 폭이 넓다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기르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한 학기 동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학과 예술의 융합 이렇게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야 진짜 쟤네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다가 학기 끝날 쯤 되면 그래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되고 해서 서로 이제 다른 학과 학생들하고 일을 했던 게 좀 재밌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강의 계획은 저희가 이제 세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경영과 관련된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뭐 현황과 예술 경영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제가 뭐 기술 같은 부분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획서 같은 것을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혼자 만약에 이런 강의를 한다면 제가 잘 하지 못할 뭐 스토리 보드 작성 뭐 그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영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영상만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상으로서 소개하는 자료까지 만들어서 영상 편집까지 하는 과정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조금씩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각각 잘하는 분야들을 맡아서 이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의 수강 학생의 비율입니다. 일단 공학이라고 보이는 학생들은 10명, 그 다음에 예체능 입문한 학생들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공학과 광전자 해갖고 전체 학과는 12개 학과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ES 과정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비소프트웨어로 나누면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학생은 7명이고 비소프트웨어 학생이 23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비율은 돼야 서로 협업해서 뭔가를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디지털 콘텐츠는 컴퓨터 공학부에 있습니다. 혹시 저희 학교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조별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0명으로서 이제 7조를 구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씩 딱 7조를 딱 하면 이게 예쁘게 형성이 됐었는데 한 주 만에 그러니까 저희가 조를 딱 편성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한 5명이 이제 드랍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4명인 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랍한 학생들의 이유를 보니까 이런 수업인지 몰랐다. 무슨 뭐 아트자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이 와갖고 그러니까 이게 할 게 너무 많아 보인다. 이래갖고 이제 주로 이제 드랍을 하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 표시 안 하고 일단 각각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를 구성할 때 가장 특징은 일단 저희가 소프트웨어하고 비소프트웨어로 이제 ES 과정에 나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하는 학생은 꼭 1명씩은 포함이 되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하는 학생이 7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7조로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도 뭐 35명에서 5명 정도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5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지털 콘텐츠하고 이제 컴보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있다 보니까 이 사실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제 아직 저희가 이제 최종을 보지 못했지만 이게 학생들이 너무 능력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본 학생이라도 2학년 학생과 4학년 학생은 능력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 그룹 안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떤 그룹에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얼마큼 넣어야 된다. 뭐 예체능 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강조는 못하고요. 그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정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안에 뭐 다양한 분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체능계가 꼭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꼭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일반 공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호텔 경영이나 그런 쪽 학생들도 이제 포함이 돼서 우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냥 뭐 너희들 뭐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라고 하면 뭐 저도 대책이 안 쓰고, 제일 대책이 안 쓰는 사람이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무거나 딱 하라고 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하고 이 호텔 경영하시는 교수님들은 어떤 주제를 해도 그렇게 크게 그 변화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공대에서 이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주제를 정했고, 마침 이제 저희가 2015년에 하는 카이라는 학회에서 보니까 스튜던트 디자인 컴피티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디자인이면서도 뭔가 구현을 해야만 제출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거를 이제 주제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여기서 1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참여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의 이제 동기부여도 좀 해주고 그랬더니 뭐 학생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번 올해의 주제는 뭐였냐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로부터 소외된 사용자 그룹을 찾아내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어플리케이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게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하고 이제 동일하게 이런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거는 보통 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운 학생들도 있지만, 일단 주제는 대상은 소외된 계층으로 이렇게 저희가 했고, 그래서 소외된 계층을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가지고 온 게 일단 그 장애인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분들 이렇게 두 분들로 나눠서 이제 학생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뭐 경영 쪽인 라인들도 이제 뭐 호텔 경영과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뭐 수학 분석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거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뭔지 그런 것들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디자인적인 요소 설명해주고 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서로 이제 논의를 하면서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약간 논의하면서 곤란했던 문제는, 호텔 경영과 교수님은 이거 팔아먹지 못하면 만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나오시고, 저는 그래도 그냥 할만한데 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 그 교수님이 다른 게 이게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프로젝트 이제 그룹별로 미팅을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호텔 경영과 교수님이 하시면 저는 이제 다른 쪽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순번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좀 전에 교수님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저는 막 좋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사전에 이게 코디네이트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긴 했는데 그런 것들도 잠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측면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재밌고 그러는 게 괜찮은데, 저는 뭐 사실 팔리고 안 팔리는 건 별로 제가 고민을 안 해봐서. 근데 확실히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확실치 않으면 이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와요.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이제 주제를 정할 때, 자기들이 뭐 한 학기 동안 할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한 작품을 아직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최종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이 중간고사 중간 발표한 거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제출한 제출한 이제 기획서를 가지고서 제가 한 7편을 다 보여드리긴 좀 그래서 한 그나마 제가 좀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던 3개의 이제 프로젝트를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내비독이라고 해서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일단 대상은 이제 청각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에 뭐 편하게 다니시기에 물론 이걸 했다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니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지팡이나 그동안은 이렇게 뭐 음성으로 이렇게 소리를 많이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청각 장애인인 경우는 유일한 그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게 청각인데 거기에까지 이제 뭐 앞으로 가세요, 뭐 뒤로 가세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회전하세요 이런 것까지 이제 소리로 전달을 하게 되면 다른 정보에 하고 좀 상충될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학생들이 그 제품을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결국 요즘 이제 뭐 팔찌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그 진동을 하는 걸 연결을 해서 왼쪽으로 회전해야 되면 뭐 왼쪽 진동 한 번, 오른쪽 해야 되면 오른쪽 한 번.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갖고 나온 거는 팔찌를 2개 써서 그냥 단순하게 왼쪽 갈 때 왼손 팔찌, 오른손 갈 때 오른손 팔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 보면 이제 기획하는 사람은 신방과 학생,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 학과, 시스템 디자인은 스토리보드는 만화 애니메이션, 제품 디자인은 패디 패션 디자인, UI 디자인, 패션 디자인. 즉 저희가 융합을 해서 강의를 하긴 하지만 결국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각각 자기가 이제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이제 갖고서 이제 여기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특이점은 자기가 어디 이렇게 배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된다. 왜냐면 자기가 그 맡은 역할을 딴 사람이 해주기에는 상당히 물론 여기 페디과 학생이 2명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학생은 전혀 이게 다 모든 학생들이 기술만 나오면 다 자기들 쳐다본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2학년 학생들은 진짜 난감해합니다. 자기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자기 쳐다보면 저걸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와중에 뭐 그 제가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잘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쪽 학생들한테. 그래서 일단 결과를 보시면 학생들 일단 공대생만 하면 절대 이런 그림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디자인 하시는 그 헤디나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이게 작동은 안 하지만 그래도 겉모습을 봤을 때는 되게 그럴듯하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랑 똑같이 구현은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뭐 팔찌 비슷한 거 가져다가 아마 데모할 때는 이게 여기 누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 다 손으로 작동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한 작품이 나오고 이제 이게 아마 2학년 학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학생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앱에 화면을 띄우면 할 수 있습니다. 앱에 화면을 띄우고 그 뒤에는 다 시나리오예요. 그냥 이거 누르게 되면 원래 나와야 되는 화면이 그냥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그 오퍼레이션이 실제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데모에서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그걸 뭐 그냥 사진 뷰에서 하면 야 그건 좀 뭐하니까 네가 그 뷰어 비슷한 거 정도는 만들어야 네 역할이 있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해서 뭐 안 해봤던 애들이 뭐 그거 찾아서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역할을 이제 학년에 맞춰서 이제 제가 지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학생들 진짜 한 번도 안드로이드 뭐 앱을 만들어보지 않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저거 자체도 좀 어려워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대한 것보다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좀 황당한데 그 스마트 점자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버려두니까 황당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것도 그냥 내버려두긴 했습니다. 이거의 주 목적은 뭐냐? 저도 몰랐습니다. 이 학생들이 조사해 오기 전까지는 시각장애인들이, 저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다 점자를 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20%밖에 점자를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냥 소리로밖에 못 얻는데 그 소리로 얻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그 점자를 좀 더 잘 배우거나 점자, 이게 저희가 이제 지하철에서 보면 앱에서 책 읽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학생들이 뭐 자기들이 이제 뭘 어떻게 구분해서 자기들 역할을 이제 작성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작성을 못했는데요. 아무튼 일단 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역시 그 시각 디자인이나 패션 디자인 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일단 그림은 참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몇 가지 딱 보면 그럴듯할 것 같다. 근데 이걸 구현하는 측면에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그 점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좁으면 일단 이거는 시계입니다. 일단 이렇게 접혀 있을 때는 점자 시계 역할을 해서 소리를 안 듣고도 시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본당 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점자 역할을 하려면 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무겁고 그 다음에 현재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안 되니까 이 학생들이 도출할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처음에 팔찌 형태지만 이걸 펼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펼쳐서 저도 이건 제가 알려준 건 아닌데 뭐 어디서 찾아봤나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게 되면 이렇게 돌기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 구현은 불가능하지만 일단 학생들이 일단 아이디어를 냈고 그거에 뭐 자기들 나름대로 어디선가 재질이나 그런 걸 찾아서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진짜 실현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냥 진행을 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뭐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어떻겠냐. 이걸 이렇게 제가 생각할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 뭐 팔찌 보면 좀 이렇게 큰 것도 좀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은 계속 이렇게 꼭 줄였다 늘렸다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방법을 이제 찾고 나름대로 또 어디 보면 튜브가 반응해서 쭉 펼쳐지고 여기 있네요. 전기 신호실 줄 속 안에 기둥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 안에 튜브가 팽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기 신호가 있으면 뭐 한다라는 걸 어디서 걔도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일단 그럴듯하게 일단 가져오긴 했습니다. 물론 구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소프트웨어가 뭘 하느냐? 그럼 소프트웨어 하나 학생의 역할이 없으니까 무조건 앱을 만들어라. 왜냐면 여기하고 연결돼서 뭔가 정보도 전달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책 정보나 뭐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무조건 앱을 만들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 하는 학생은 앱을 만드는 거고 그렇죠. 사실 소프트웨어 하는 학생들은 쉬워요. 무조건 앱만 만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스마트 아기 요람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지금 특허 출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원래 대상은 약간 이게 팔이 불편한 이제 장애인 엄마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엄마가 애를 안아줘서 애가 울 때 안아주고 이제 처음에 계획은 안아주고 싶은데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팔이 불편하니까 안아줄 수 없는 상태. 뭐 다리가 불편해도 마찬가지겠죠. 안아줄 수 없는 상태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어떤 요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요람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찾아보니까 뭐 비슷한 것들이 뭐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어디 공모전에서 뭐 애 얼굴 인식해서 애가 뭐 뒤집혀져 있으면 그 뭐 신호 보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엄마가 와서 그건 이제 장애인을 대상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엄마가 편하게 와서 애를 이제 다시 뒤집혀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아주 학생들이 봤을 때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그냥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것만 갖고는 좀 안 되니까 이제 아이에게 상태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서 그래서 아이가 지금 현재 잘 자고 있는지 그래서 어젯밤에 아이가 뭐 몇 번 깼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획득을 해서 그걸 이제 뭐 폰에 앱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뭐 어떤 뭐 수면 패턴이나 이런 걸 뭐 바꿔주거나 뭐 의사의 뭐 정보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하나 쓰는 경우도 앱을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성원의 역할은 뭐냐? 여기는 이제 광전자공학과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연구하고 개발 부분은 컴퓨터공학과 광전자공학 학생이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은 패디과 패션 디자인학과, 그 다음에 시장 구성과 마케팅은 이제 호텔 경영학과 학생이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 분석과 그 기획서 같은 것도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역시 작성이 아주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쪽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 이건 거의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뭐 컨트롤 버튼도 있고요. 이 안에서 뭐 애가 이제 소리도 이제 기록도 하고 여기 뭐그 온도, 그다음 휴미티 그런 것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여기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 이제 그 메모리 폼으로 해서 애들이 좀 안락하게 하는 뭐 그런 것까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디테일한 것까지 좀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였냐면 이 스윙을 그 기존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광전자공학과 학생이 딱 들어오니까 아 이거 마그네틱으로 하면 그러니까 저희 그 KTX 그 전자 그거를 응용을 해서 실제로 닿지 않게 그 전류를 바꿔가면서 얘를 이렇게 흔들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광전자공학과 학생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섞이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요람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이었어요. 기존에 있는 요람은 저런 게 없죠. 그래서 야, 너 이거 구현 진짜 되냐 했더니 뭐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이 마침 4학년 학생이라서 그래도 이제 자기 전공에 좀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소리도 안 나도 좋겠다. 근데 혹시 전자파가 혹시 나쁘게 하십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나름대로 각각의 자기 전공의 특성을 일단 잘 살리더라.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거 학기에 느꼈던 거고 이거 말고도 이제 진동들이네. 거기 있는 거 제가 그냥 학생들 발표자를 그냥 갖고 와서 제가 골랐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컴공학생이 이제 앱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역시 그냥 컴공학생이 앱 만드세요 하면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림으로 해서. 당연히. 근데 진짜 뭐 지금 팔아도 될만한 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생들은 이제 뭐 노인을 위한 지하철 가이드 앱이나 그 다음에 또 학생은 이제 그 일반 어른들이 쉽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앱을 모르니까 그거를 쉽게 이제 튜토리얼로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앱을 만들겠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지금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그 버스 같은 거나 뭐 이런 그 택시 같은 거 운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앱 형태로 어떻게 이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건 앱이 아니라 이제 이런 어떻게 되냐 TV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했고 여기서도 이제 지금 특허 출원을 하는 여기는 뭐 앞에 뭐 앱이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뭐죠 리모컨은 이제 기존에 있는 리모컨하고 자기들이 이제 다르게 이제 개발을 해서 그걸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출원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분야의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기가 동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좋아하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수님들도 할 일이 많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1학점밖에 못 받으면 3분의 1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할 일도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이걸 하면서 저희가 이제 ES 과정에서 모든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세 과목 들으면 애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세 과목을 진행하고 애들이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 평가하기 어렵다. 이게 저희가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어서 물론 저희가 그 일지를 다 쓰게 합니다. 그 매주 너희들이 실제로 진행한 일이 뭐고 이런 것도 좀 쓰고 이제 최종 평가 때 서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애들이 완전히 만족하게 하는 그런 거. 그래서 특히 요번은 그래도 30명이 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명 이렇게 이하가 되니까 성적 주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애들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좀 습득을 한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다른 팀 프로젝트하고 좀 다른 거는 문제 해결 활동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역할 분담이 명확하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고 아마 결과물이 생각보다 그럴듯하니까 아마 본인들도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걸 진행을 해서 주의해야 될 점과 기대 효과를 잠깐 작성을 해봤는데 그래서 전공교육과 비교 융합교육은 사전 계획을 더 충실히 세워야 될까. 아까 같이 교수님과 얘기하다 보면 서로 상충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은 수강학생의 특징을 고려해서 그래서 저희가 팀을 자유롭게 보통 제 수업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짜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일단 소프트웨어 뭐 최소 몇 명, 뭐 예체능 몇 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짜서 학생들한테 그냥 부여를 했습니다. 서로 그냥 알아서 짜라는 얘기 안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학년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 4학년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 그럼 이거 기대 수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평가를 할 때는 그럼 얘가 2학년에 들어갔으니까 얘를 어떻게 좀 그런 쪽으로 좀 덜 해도 이게 좀 평가를 잘해야 되는 게 이게 막 엮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서로 과가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 하다가 1명이 와서 저희 2명이 요즘 안 나오는데요. 뭐 졸업 전시해야 된다. 뭐 영화 지금 뭐 찍고 있다.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걸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 학생들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그렇지 않으면 서로 뭐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같은 과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던 거고요. 근데 기대 효과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단일학과 구성원만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아마 학생들도 좀 뿌듯함을 느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어차피 뭐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협업 환경을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현재까지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지만 학생들도 저희도 뭐 그래도 뭐 목표했던 거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